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최순섭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사안은 그 좀 복합 시설에 대한 뭐 방향, 의도와 뭐 외국 사례이고요. 제가 이제 복합화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학교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사례들이나 뭐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이제 그 복합화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복합 시설에 대한 연구를 좀 했는데 아마 그게 한 달 두 달 있으면 아마 출간이 될 거고, 아마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구체적인 뭐 제도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례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오늘은 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 뭐 제가 학교가 충주에 있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하다 보면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미래와 다가올 미래인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은 소멸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저는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의 이게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도 이제 2020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쨌든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소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차 그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간 부분과 좀 진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 점점 이제 어쨌든 지역의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경기도도 2067년에는 화성시를 빼고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서울 빼고는 경기도까지 소멸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피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음,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참여를 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안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 리얼한 현장에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왔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제안서를 쓰셨죠. 어떻게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 제안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썼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썼다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경험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업들이 추후에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니즈를 반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현장에서 경험할 때,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그것들을 이제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대부분 다 좀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로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항상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재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거나 리모델링이 됐을 때 과연 그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어,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고 당연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이제 이탈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오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89개의 이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그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은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점 찍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인구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그 도시군 기본 계획, 즉 뭐 2040, 뭐 2035, 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밝다, 전망이 밝다. 왜? 인구가 2배 늘어날 거다. 늘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성군만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좀 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만 좀 현실 자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는 인구를 늘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현실 부정이 만든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거의 2배, 3배까지도 늘어나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제가 다 모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네. 인구의 소멸은 되지 않고요. 그 계획만 다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이 젊은 층들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명확한 미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어떤 계획을 짜고 큰 틀을 짜는 그런 어쨌든 그 리더의 그룹에서는 왜 계속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제안을 하고 그게 기본이 돼서 여러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여러 사업들을 뿌려놓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왜 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현실 파악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보면 당연히 지역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재작년에 부동산 값이 올랐을 때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은 지방 재정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늘렸을 때 당연히 그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주황색에 있는 그래프는 그 공공에서 제공한 시설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대부분 다 적자고 저 위에 파란색만 흑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분은 그 흑자인을 내는 시설들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안서를 통해서 뭔가 그 유치를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시설들이 결국에는 다시 그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눈높이와 대한 재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뭐 지역의 여러 위원회나 여러 이제 뭐 사업 추진 뭐 그 조직에 참여하면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 점점점 그 젊은 층이나 어쨌든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아직도 뭔가 공공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제공해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그냥 시설의 양을 제공을 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민간이랑 비교했을 때 특출난 게 없는데 이걸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돈을 쓰고 뭔가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왜 청년들이 이탈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기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안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어쨌든 지역에서의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고 시설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결국은 이제 점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제가 항상 외치는 거는 이제는 현실 자각을 하고 뭔가 축소를 하고 다시 스마트한 재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실을 기하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 축소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복합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를 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복합화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들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이 교육 시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도시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에서의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러이런 용도를 복합시켜서 잘 운영해보자가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의 생태계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이제 복합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용도들은 저렇게 있어요. 저거는 수요자들이 저러 여러 가지들의 저런 용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만족을 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나눠 가지고 저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을 만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높이는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안을 했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제공을 했으니까 다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지역에서 어떤 생태계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복합화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도 체육관이 있고요. 공공에서 제한하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육관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1타 2피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개의 재원을 합쳐서 좀 줄일 건 줄이지만 그 하나를 고급화하자라는 의미에서 복합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체육관의 수영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냄새가 나고 안 좋은 위치에 되게 안 좋은 시설의 체육관을 짓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보시면 유사용도와 유사용도가 합쳐졌을 때 좀 더 확장되고 고급화된 유사용도를 좀 더 크고 좋게 만들자고 하는 의미인 거지. 유사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하나를 만들어서 1타 2피를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복합화라고 하는 게 지역 뭔가 통해서 뭔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저는 복합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고급화, 좀 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질 또는 프로그램의 질, 거기까지도 뭔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복합화 사업을 저도 이제 이게 지자체랑 같이 제안서를 써보고 하다 보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게 팩트입니다. 무조건 바꿔보자는 사업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수요자의 니즈나 이런 분석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거기 그냥 뭔가 이제 경쟁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거에 목적의 제안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식적인 제안서죠. 저는 이제 항상 영혼 없는 제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인력 연계 기관 거버넌스 수용자 이제 모니터링 당연히 부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사업비를 따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지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죠. 이게 지역에 잘 쓰일까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확보가 쉬운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접근성이 저하되는 지점에 뭔가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어떤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이제 달성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팬시하고 즐겁고 후지지 않은 것들을 원하고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팩트를 얘기 드리자면 뭐 뭐 이렇게 수영장을 줬는데 결국에는 나이 드시는 분들만 오고 젊은 사람들은 다 민간에 있는 수영장만 가고 체육관도 똑같고 뭐 문화시설 똑같고 그런 어쨌든 굉장히 그 행정에서 만든 것들은 후지다 재미없다 뭐 이런 어쨌든 그냥 싸고 가성비만 좋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의 위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자의 위주로서 복합화의 사업이 그러니까 계획이 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절감이 되고 신속하고 편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 과연 이용자가 잘 이용할까? 이 공간이 최고일까? 도움이 될까? 재밌을까? 편리할까? 그러니까 이용자의 관점에서 즉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 동네에 살았을 때, 이 주변에 살았을 때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쨌든 만족도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어쨌든 좀 복합화에 대한 좀 방향 설정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복합화에 대한 다른 좀 예를 좀 학교 시설 복합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 사례는 건물이랑 방음벽이랑 합친 거예요. 건물이랑 방음벽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화를 시킨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 전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시장을 짓는데 옆에 방음벽이 있어요. 그럼 전시장은 뒤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저기 지금 BMW 전시장이 있는데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전시장이 세워지는데 또 방음벽이 있고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시장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랑 그 이제 민간 회사랑 이제 서로 같이 기획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공공의 부지에다가 전시장을 지어주고 저 방음벽이라고 하는 그 재원을 민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쨌든 좀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괜찮은 방음벽을 이제 방음벽이면서 건물인 거를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저기서 말씀 이용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 전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야 되는 의도가 더 극대화되는 거고, 공공 입장에서는 괜히 이상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디자인된 사람들에게 봤을 때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음벽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복합화의 방향이 이루어지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한 뭐냐면 제가 이제 교통대니까 이제 철도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가 제일 안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상업시설이랑 같이 복합화된 예전의 방식이 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적인 의미에서의 복합화인 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의 복합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스페인 사례에서 보면은 그냥 철도역에다가 저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거기다 때려 넣어요. 헬스클럽이 여기 있네요. 저 아래 가운데 있는 사진. 저 엄청나게 큰 그쪽에 헬스클럽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간지나죠. 그리고 그 안에 뭐 롤러장도 체육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다 있고 뭐 스타트업 뭐 오피스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상업시설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중심적으로 모여서 뭔가 자기가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왜 여기다 넣냐면은 어쨌든 철도역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을 넣는 거예요. 상업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교통시설랑 여가 레저 용도의 결합이 된 이용을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는 예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철도역에 넣기 때문에 좀 더 대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뭐 뭔가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막 열악한 헬스장이 아니라 저런 어쨌든 스펙터클한 공간에서 헬스장, 즉 인스타그램을 찍기 좋은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시설이랑 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트램역인데요. 뭐 트램역에 보시면 뭐 주차장도 넣고 무슨 여기 뭐 전시관도 넣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넣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오늘 전시를 보러 가야지, 오늘 뭐를 보고 가야지 하면은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이용의 양적 향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그것을 목적을 두지 않고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든 그런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추세가 유럽의 추세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에 도서관을 놔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도 저기 어디 가서 주차를 하고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다음에 퇴근을 해서 지나가면서 자기가 책을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용의 양적 향상을 시키는 복합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이용자들의 어쨌든 이용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 복합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과 이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뭐 저기 공항에서 공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도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껴넣을까,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델프트 역사에 대한 복합화 사례인데요. 이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아래는 철도역이고 위에는 시청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시청도 로비가 필요하고 철도역도 로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비라는 공간 자체가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타입 P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로비라고 하는 공간, 즉 공용 공간을 훨씬 더 고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프트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로비라고 하는 공간을 위에는 이제 청사, 아래는 철도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유를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급화한 사례예요. 그 고급화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이제 철도역에서 올라갈 때 저런 멋있는 지붕이 보이잖아요. 그 지역의 그런 예술가들을 섭외를 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랬을 때 당연히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도 야, 시청 로비가 좋네.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와, 여기 너무 좋네. 그 지역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하는 의미에서의 복합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우리나라 이제 철도도 어린이집을 같이 이제 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사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그 철도를 통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맡기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맡기고 기차 타고 가고 그다음에 퇴근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철도 회사가 이 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철도역과 복합화시킬까를 고민을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육아 시설들이 철도역과 같이 복합화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본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까지 만드냐면은 이 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있잖아요. 뭐 1시 반에 학생들 퇴근시켜야 되고 애들 보내야 되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주민들이 야근할 수도 있고 뭐 6시 7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픽업 앤 드롭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셔틀까지 운영을 해요. 즉 뭐냐면 지역에 있는 보육원에다가 이 학생들을 거기 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그 역에 있는 보육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시설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그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또는 그러한 체계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이런 사례예요. 이렇게 고가 아래 저기 보면은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보육원이거든요. 당연히 보육원 옆에는 자전거 주차장이랑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차 세우고 애 맡기고 걸어가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1시 반에 끝난다.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보육시설에 가서 놀게 하고 다시 여기에 맞춰서 오고 주민들은 여기 와서 픽업해서 집에 가고 그러한 어쨌든 정말 아이들을 좀 키우기 편한 즉 맞벌이 부부의 맞춤형의 그런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철도역 기차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이미지의 제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례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 놀이 체험 교육 관광 용도의 복합화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절실한 복합화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망했어요. 이 지역이 망했는데 이 지역에 자산이 있어요. 뭐 주상절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뭐 연천역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박물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박물관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역 자체에다가 전시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도역 안에 이 아래에 보시면 아이들의 키즈 카페를 만들어요. 그 마을의 테마를 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뭐 다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기차를 타고 여기 와서 놀다 가요. 놀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저쪽에 우동을 판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네요. 가서 우동을 먹고 가는 거예요. 주상절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당근의 시설인 거예요. 그 의미에서의 절실한 복합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 용도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실한 놀이 체험 교육 관광 용도인데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상절리라고 하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변에 있는 주변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복합용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수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학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센 사례인데 뭐 걸러서 들으세요. 뭐 저는 연구자니까 당연히 좀 센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지역이요,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7, 80년대에 이렇게 좀 노동자 숙소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에요.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재개발을 뭐 하죠.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재개발을 해도 수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어쨌든 뭐 교육청, 지자체, 그다음 뭐 개발회사 이런 데 힘을 합쳐서 여기를 좀 더 특화시켜 보자. 여기를 조금 더 이미지 개선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학교를 2개 이상을 유치를 하고 그 학교 옆에 모든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공시설을 다 압축시켜서 놓은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가 있고요. 저기에 주민센터, 연습실, 도서관, 체육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례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좋으냐면 돈이 없죠. 그러면 체육관을 열악하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압축을 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재원과 초등학교에서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체육관, 도서관의 재원을 합쳐서 더 고급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내부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죠. 그 아래에 제가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요 학교, 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저 녹색이 학교거든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가족센터, 시민회관, 돌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말은 당연히 다 공개를 하고 당연히 학생들이 떠나면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그러한 공간들이 열악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재원을 합쳐서 마련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복합화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갔을 때 야 우리 동네 도서관이 너무 좋네, 그 자체로 갔을 때 우리 동네 체육관이 너무 좋네 라고 하면 그게 학교의 체육관이 되는 거고 어느 때는 주민들의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의미로서 얘네들이 압축이 되고 이렇게 복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가능을 하대요. 뭐냐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어쨌든 복합화라고 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어쨌든 좀 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이제 사례들이 나온 거는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의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즉 뭐냐면은 교육, 여가, 건강관리, 돌봄 이런 것들이 뭐 지역에서 좋아져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가 다른 것들보다 학교가 제일 중요하고, 학교라는 시설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고급 모여서 좀 더 좋게 제공을 하자, 또 돈도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라는 의도에서 복합화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복합화라는 게 필요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화를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게 하면서 만족도가 높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복합화가 나온 거지, 복합화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어린이가 중요하고 당연히 어린이 옆에 부모가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민간 비즈니스 업체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들의 방향들이 좀 더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그 복합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이 당연히 구성이 돼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방과 후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방과 활동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하다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커뮤니티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복합화 시설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7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원칙이 있고 뭐 원칙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될 거고 다 이제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뭐 목표, 참여, 협력, 뭐 위치, 운영, 프로그램,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복합화를 위해서 이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사회에서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감이 돼야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런 공감대가 없이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자들을 보면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 최대한 많은 그룹들과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경찰까지도, 심지어 의료까지도. 왜냐하면은 학교에 보건실 있잖아요.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까지도 다 참여를 시켜서 뭔가 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거예요. 이제 왼쪽은 학교 시설이고 오른쪽은 학교 시설에서 좀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에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 부모들은 학생들을 보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스포츠센터, 복지센터, 공원, 도서관이죠. 학교에도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육, 교육, 방과 후 놀이, 의료, 체육, 복지, 여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교에서 조금 더 잘 만들고 좀 더 확장해서 만들고 고급화해서 만들고 그거를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어쨌든 가는 방향이 앞에 있는 사례의 방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부모, 이웃, 노인, 민간 이런 분들이 이용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1차적, 2차적, 3차적 커뮤니티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복합화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쭉 나와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육 중심이에요. 보육 중심인데 요 프로젝트는 되게 어쨌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들은 저렇게 돼 있고 학원도 있죠. 타가수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맡기면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기에 이제 옆에 노인 시설이 있는데 이게 좀 특성이 있어요. 노인 시설이 이제 왜 있냐 봤더니 이게 뭐 이게 아프신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 이제 좀 복합화된 용도를 가지고 좀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역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보자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어쨌든 뭐 노인주택도 지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뭘 하냐면 여기서 저희도 그러죠. 급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시험 감독도 하고요. 여기서 청소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운영자의 일부로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기 노인주택이 옆에 하나가 있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 노인분들이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자리도 찾고 자아도 찾고 뭐 이런 의도로 어쨌든 만들어진 주택이라서 제가 좀 그러니까 그 복합화 사례라서 가져온 거고 어쨌든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노인분들 중에서 목수도 있어서 여기 이제에서 망가지는 것들도 그분이 고쳐준대요. 뭐 그런 어쨌든 서로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형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등학교 보육, 상가, 뭐 복지센터, 공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한 학교로 안 되면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두 학교가 마주보게 해서 공원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청소년 교육센터,
심지어 약국, 타가소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복합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이들을 맡기기가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맡겨서 학원차 돌리고 보내고 애들 맘스터치 먹으면서 어디 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한 거예요. 막 길도 안 건너도 되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우리의 복합화는 그냥 무조건 체육을 엄청나게 고급화시키고 거의 글로벌화 시키자라고 하는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포츠센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주변의 학교에서 그 스포츠센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운동하는 어쨌든 그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원들은 어떤 학원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런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학원들이, 여기는 어쨌든 그런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얻는 거죠. 어디 괜히 무슨 합기도 학원 갈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이용하고 이 안에서의 어쨌든 교육을 받고 사교육, 공교육 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례는 이게 보면 학교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산 속에 묻혀 있는데 뒤쪽엔 학교고요. 앞에는 미술관이랑 음악실이에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저기 지금 보면 체육관, 전시, 다목적실이라고 되어 있는 저 앞에 있는 지금 요 부분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게 학교인지 몰라요. 학교는 그 안에 있어요. 밖에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전시관이랑 음악당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이 학교에서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배치의 형식이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해서 가져온 거고, 그럼 이 학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예술적으로, 체육이나 예술적으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사례는 이 지역도 망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떠나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에 좀 묶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획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모든 그런 주민 이용 시설들을 다 합쳐놓은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학교를 이용하는 도서관이기도 하고, 저렇게 주민들이 되게 조금 급진적인 사례인데 주민들이 아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당연히 이게 모아놓다 보니까 체육관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넘어서 좀 더 좋은 체육관이 만들어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런 중소도시, 좀 정말 중소도시에서 좀 작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수요자랑 이용자 중심으로 좀 복합화 시설이랑 프로그램들을 좀 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자의 니즈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거기에는 저희가 좀 시설 단위로 보는 것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교육, 보육, 여가, 놀이, 좀 그 서비스의 단위로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로 딱 던져놓으면 그 시설에 얽매여 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생각이. 근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 학부모들 주변에 있는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만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복합화라고 하는 어떤 용도를 설정하거나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현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뭐 부지 선정, 운영, 프로그램 협력 이런 관계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빨리 끝낼게요. 예. 예. 요까지가 제가 설명이 드린 거고, 마지막은 제가 그냥 부록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요즘에 핫한 사례예요. 뭐냐면 그 동경역 뒤쪽에 도시재생 그 특별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엄청난 개발을 한 사례인데, 거기 뒤에 초등학교랑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원래 있었는데 보통 저런 데 엄청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쫓아내잖아요. 근데 얘는 초등학교랑 보육시설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어쨌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 있는 학교를 만든 거고, 그래서 학교를 가서 물어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뭐 운동장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개폐형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실들을 만들었는데
그 교실들이 여기에 지금 6성급 호텔이 있거든요. 불가리아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투숙객이랑 간섭이 안 되게 무슨 뭐 소리 차음하는 것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보육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옆에 만들고 그러한 복합화된 용도와 옆에 있는 또 학교의 시설로서 본 건데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는 시설이라서 제가 한번 가보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역 주변에 이렇게 뭐 대단위로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제발 초등학교나 이런 좀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져와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제가 어쨌든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텍스트가 나오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뭐 정책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또 이런 방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어쨌든 이 복합화라고 하는 게 연구자 쪽에서도 같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연구소나 연구팀에서 이렇게 뭐 자료 요청이나 좀 이렇게 하면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연구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실행도 하고 정책도 짜고 그렇게 조금 좋은 파트너로 하다 보면 이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말 그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